안녕하십니까. 국문과 여러분께 향가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한문서당인 영사제에서 사수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인 한문서당에서 교육을 받은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향가에 큰 감명을 받아 지난 40여 년간 향가연구소인 문학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천년향가의 비밀과 일본 마녀집은 향가였다가 있고, 논문으로는 신라향가 창작법 제시와 마녀집의 의미 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향가를 해독하는 대표적인 가설은 향가를 표기한 한자를 향찰이라는 것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향찰이란 신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을 한자를 알파벳 삼아 써두었다, 이러한 가설입니다. 예를 들면 월하를 달 아래라는 뜻이 아니라 달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로 보자는 것입니다. 향찰에 의한 표기법을 연구하다 보니 수많은 의문점들이 생겨났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비록 향찰로 풀어낸 내용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타임머신을 타고 신라로 가기 전에는 신라인들이 그렇게 발음했을 것이라고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증명이 불가능한 이론이지요. 그래서이겠지만 지난 100여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지 않은 25편의 작품조차 완전히 해독했다고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결국은 새로운 가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 나름의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면서 향가를 써놓은 한자가 소리를 표기한 것이 아니라 뜻을 의미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하를 예로 들어 본다면 달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달 아래를 의미한다고 보자는 것이죠. 한자가 소리를 표기한다는 것보다 뜻을 나타낸다고 보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해독의 가설을 뒤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이집트 그림 문자 해독에 있어 발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럽의 연구자들이 피라미드에 새겨져 있는 이집트 그림 문자를 해독하면서 처음에는 이집트 그림 문자가 중국의 한자처럼 뜻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사자의 모습을 왕을 의미한다고 보는 식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샹폴리옹이 이집트 그림 문자는 표의 문자가 아니고 표음 문자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마침내 이집트 그림 문자가 표음 문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게 되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사자 그림이 영어 알파벳 L자를 의미한다고 입증하게 된 것이지요. 이로써 200여 년 동안 표의 문자 가설에 기반했던 모든 논문들은 일거의 슈도 사이언스, 즉 의사과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향가의 한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한자를 소리로 보는 시각입니다. 제일 처음 이렇게 본 사람은 일본의 언어학자 가나자와 쇼자부로입니다. 위 사진에서 왼쪽의 사람입니다. 한자를 뜻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향가의 한자를 표의 문자로 보게 된 것은 이집트 그림 문자 해독 가설이 표의 문자에서 표음 문자로 전환된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 선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음 문자는 글자가 소리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글과 영어가 대표적입니다. 표의 문자는 글자가 뜻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자가 대표적인 표의 문자입니다. 유럽의 학자들이 이집트 그림 문자를 처음에는 표음 문자로 보다가 표음 문자 가설로 돌아섰지만, 저는 향가의 한자를 처음에는 표음으로 보다가 나중에 표의 문자로 돌아섰습니다. 원앙생가의 처음 8글자는 월하 이저역 서방염, 이러한 8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의 문자 가설을 세우게 된 것은 바로 이 첫 구절에 주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이 문자들을 일종의 표음 문자로 보고 달아 이제 서방까지 이렇게 풀었습니다. 월하라는 한자 두 글자를 달아, 이저역이라는 세 글자는 이제, 서방이라는 두 글자는 서방, 염이라는 한 글자는 까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한자를 현대의 발음 비슷한 소리로 보셨던 것입니다. 첫 두 글자 월하를 살펴보시지요. 달아라는 우리말을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소리로 보았습니다. 하라는 한자를 본래 가지고 있는 아래라는 뜻으로 보지 않고 아라는 소리로 보았습니다. 향가 문자를 표음 문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가의 한자를 소리로 보아야 한다는 가설을 향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자를 양주동 박사님처럼 소리로 보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신 한자가 뜻을 나타낸다고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월하를 달 아래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라는 글자는 여러분께는 낯선 글자일 것입니다. 이는 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와 나 이렇게 말할 때 너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래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저가 가진 뜻은 내가 사는 아래 세상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이라는 한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또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하 이저역에 한자의 뜻을 모두 대입해 보면 달 아래 내가 사는 세상 이렇게 풀이 되겠습니다. 서방은 서방 정토가 되겠습니다. 불교적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염은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보시다시피 한자의 뜻을 단순하게 대입하기만 해도 달 아래 내가 사는 세상 또한 서방 정토라 생각하라 이러한 뜻이 나옵니다. 한자의 뜻을 순서대로 단순히 있는 그대로 대입만 해도 훌륭한 뜻이 나오는데 굳이 향찰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양주동 박사님이 푼 달아 이제 서방까지는 신라인들이 그렇게 발음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자를 뜻으로만 본다면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시대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입증 불가능 이론과 증명 가능 이론,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증명이 가능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원앙생과 첫 구절이 한자의 뜻으로 충분히 해독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저는 향가 문자는 표의 문자일 것이다 라는 새로운 가설에 착안했던 것입니다. 신라 향가를 구성하는 문자 하나하나가 소리를 나타내는지 뜻을 나타내는지 신라 향가 전체를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매우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향가의 한자를 소리로 보지 않고 향가의 한자를 뜻으로 보아야만이 향가가 해독될 수 있다는 제 나름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향가 문자는 100% 표의 문자다. 이것이 향가 창작법의 핵심 이론입니다. 한자를 뜻으로 보고 뜻을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달 아래 내가 사는 세상을 또한 서방 정토라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술술술 풀려가는 것입니다. 한자를 배운 중고등학생이라도 웬만큼은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처럼 쉬운 방법을 놔두고 향찰이라는 어려운 방법으로 풀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가의 한자가 표의 문자라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의 모든 책들을 해독해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고대 신라를 우리가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신라와 고려 향가를 100% 해독 가능해집니다. 구태여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신라까지 찾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대 김한진 교수께서는 향가를 어느 정도 해독하려 하면
앞으로도 50여 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자를 뜻으로만 본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100% 해독이 가능합니다. 한 달도 안 걸립니다. 특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본의 만엽집이라는 노래책이 만일에 표의 문자로 되어 있다면 일본의 고대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의 문자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중국의 한시, 신라의 향가, 고려의 향가, 일본의 만엽집을 모두 가볍게 해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뜻으로 본다면 이렇게 간단히 풀리는데 100여 년이 넘도록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왜 향가를 완전히 풀지 못하고 앞으로도 50여 년은 좋게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최고 수준의 언어 감수성을 가진 천재들입니다. 게을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평생을 바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선배 연구자들께서는 당연히 한자를 표의 문자로 풀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향가의 문장이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향가의 문장이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향가의 문장은 마치 어린애가 태어날 때, 옛날 어린이가 태어날 때 집 대문 앞에 쳐놓은 금줄과도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의 금줄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프로 꼰 새끼줄에다가 붉은 고추나 숫덩이, 솔가지 같은 여러 가지 이질적인 것들이 끼워져 있습니다. 향가의 문장은 여러 가지 이질적인 문자들이 섞여서 함께 꼬여져 있다. 향가 문장을 이러한 독특한 구조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양주동 박사님과의 기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라향가 원앙생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017년 어느 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양주동 박사님 묘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머릿속에는 원앙생가를 구성하는 한자들이 이리저리 마구 뒤엉켜 있었습니다. 양주동 박사님 묘 앞에서 산 아래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영감 하나가 부싯돌 불똥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원앙생가의 한 구절, 그 스파크 같았던 영감은 향은 운 보언냐 이라는 6글자 속에 들어있는 보언이라는 두 글자가 혹시나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하나의 단어가 아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이를 검토해 보았더니 그 영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향언은 보언냐,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보언이다, 이러한 뜻으로 풀이될 수 있었습니다. 보언이라는 두 글자를 하나의 단어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보언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전혀 몰랐지만 좌우지간에 향가 문자들 중에 보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실로 감격스러운 영감이었습니다. 즉 향가의 문장은 노랫말에 해당하는 문자들과 보언에 해당하는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사진은 제가 영감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 양주동 박사님 묘소 앞입니다. 훗날 이 영감을 발전시켜 신라향가 창작법을 다룬 책 천년향가의 비밀을 펴낸 후 양주동 박사님 묘소에 바치는 사진입니다. 사진은 우리 민족 중 최초로 향가 해독의 길로 나서신 양주동 박사님 존영입니다. 그렇다면 보언이라는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이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몰입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어찌나 강도 있는 몰입을 했던지 골똘히 생각하느라 몇 번씩이나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몰입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의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보온이라는 것은 배우가 무대에 나가서 연기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는 문자로 밝혀집니다. 연극 대본에서의 지문에 해당하는 문자입니다. 위에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괄호 속의 문자가 보온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문자들이 향가 속 곳곳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보온의 발견이야말로 향가의 해독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그림 문자 해독을 가능하게 한 로제타 스톤에 비교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 이야기지만 저는 보온을 발견하게 된 영감을 원앙생가를 지으신 원효대사님과 향가를 최초로 해독하신 양주동 박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앙생가를 해독하던 중에 양주동 박사님 묘 앞에서 얻은 영감이 해독의 돌파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천년의 기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향가 창작법을 양주동 박사님의 영전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구를 거듭한 결과 향가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노랫말과 보원 이 두 가지 문자 그룹으로만 되어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성격을 가진 문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청언이라는 문자 그룹이 그것입니다. 금줄이 새끼줄, 숫, 붉은 고추로 만들어져 있듯이 향가의 문장도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성격의 문자들이 비비 꼬여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노랫말이란 향가의 줄거리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금줄에 비교해서 말하면 지프로 만든 새끼줄에 해당할 것입니다. 보원이라는 것은 뜻밖에도 뮤지컬이나 연극에서 지문에 해당하는 문자들이었습니다. 배우들이 무대로 나가서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 그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어는 소원을 비는 문자들입니다. 금줄에서 붉은 고추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향가가 가진 주술성이 바로 이 청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향가 창작 법칙 2는 두 번째는 향가의 문장은 노랫말, 보원, 그리고 청언으로 되어 있다는 이러한 법칙입니다. 향가를 향가답게 하는 문자는 바로 보원과 청언입니다. 만일에 보원과 청언이 없다면은 향가는 노랫말만이 남게 되고 그 노랫말만 있다면은 이것은 향가가 아니라 단순한 한시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라 향가를 분석해서 찾아낸 향가 창작법 1과 2를 모든 신라 향가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신라 향가 14편 모두가 한 편의 애도 없이 모두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 법칙은 더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칙을 모두 모아서 신라향가 창작법이라고 이름했던 것입니다. 신라향가 14편을 모두 조사해 본 결과 그들 모두는 한 편의 애도 없이 신라향가 창작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향가가 아닌 작품으로서 신라향가 창작법에 따라 만들어진 문학 장르는 없었습니다.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갖추어졌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작품이 향가 창작법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은 향가라고 말할 수 있고, 만일에 어떠한 작품이 신라 향가 14편에 모두 적용되어 있는 그 창작법에 의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향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작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작품들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신라향가 14편 모두가 향가 창작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뽑아낸 법칙이기에 그 법칙에 들어맞을 건 당연하지요. 그러기에 당연히 향가입니다. 우리가 향가라고 알고 있는 작품들이 또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저술된 균여전의 향가라고 일컫는 작품이 11개나 있습니다. 균여전의 작자 형년정이라는 분이 그것을 향가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향가일까요? 옛사람 누가 향가라고 하면 그냥 향가가 되어야 하나요? 그것이 왜 향가여야 하고 왜 향가가 아니어야 하나?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전혀 던지지 않고 그냥 형년정께서 향가라고 하니 향가나 보다 그렇게 알아들어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신라의 향가를 전수조사한 끝에 향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라의 향가 창작법이 그것입니다. 균여전의 작품에 신라의 향가 창작법을 들이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딱 떨어지게 들어맞았습니다. 균여전의 작품 11편은 향가였던 것입니다. 신라의 향가 창작법 그대로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신라의 향가보다 더 잘 들어맞을 정도였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균여전의 11편을 향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작품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최근 발견되어 핫 이슈가 되었던 화랑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출정가라는 향가 비스무리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화랑색이라는 책의 위작, 즉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정가에 신라의 향가 창작법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향가 창작법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향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향가를 흉내내 만들어 놓은 가짜, 위작이었던 것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본 마녀집 속의 작품들도 향가로 판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작이 아닙니다. 신라 향가 창작법을 설계도로 해서 창작법 그대로 만들어져 있기에 향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라 향가 창작법의 핵심 개념은 간단합니다. 문자는 표의 문자여야 하고 문장은 금줄처럼 꼬여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뿐입니다. 어려운 개념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개념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가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가 놀랍게도 그토록 애를 써도 잘 풀리지 않던 신라향가 14편, 고려향가 11편 모두를 가볍게 완독해낼 수 있는 괴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신라향가 창작법이라는 열쇠로 이제 1000년간 봉인되어 있던 향가의 7억 동굴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작법은 우리가 알고 있던 향가의 성격 그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우선 내용이 기존 풀이와는 천양지차로 달랐습니다. 하나하나를 풀이한 결과 그 모든 내용을 여기서 설명드려야 하나 그 별도의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또 모든 향가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제의적이자 주술적인 힘을 가진 작품들이었습니다. 새끼줄에 끼워 놓은 붉은 고추가 금줄에다가 진경벽사에 힘을 부여하고 있듯이 문장 속에 끼워 놓은 청언이라는 문자가 천지 귀신을 굴복시키고 감동시키는 주술적인 힘을 부여하고 있었지요. 청언은 가뭄에 비가 오도록 했고 천연두를 제압했으며 떼도둑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이 주술적 힘을 얻는 것이 고대인들이 향가를 창작했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향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서정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향가는 현대의 뮤지컬이나 연극, 마당놀이 같은 종합 무대 예술의 대본의 성격을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그래서 향가를 세는 단위를 한 수, 두 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한 편, 두 편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 수, 두 수 하면은 어쩐지 시를 세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향가를 무대 예술로 만드는 것은 새끼줄에 끼워져 있던 보원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보원은 배우들에게 연기할 내용을 알려주는 문자입니다. 무대에 나가서 어떻게 연기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문자인 것입니다. 노래가 있고
배우의 연기가 있고 악기의 연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대 뮤지컬이나 연극, 마당놀이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향가는 공연의 대상이지 시처럼 낭송하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고대 뮤지컬 대본을 25개나 가진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무대 예술, 이러한 작품을 가진 민족이 세계에서 몇 나라나 될까요? 향가를 무대에 올릴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가에게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향가야, 우리가 그간 너를 너무 졸로 보았어.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 논문으로 제출되어 있는 향가 해독법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향찰이고 또 하나는 저의 신라향가 창작법이라는 새로운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 도구로 천하의 절창이라고 알려져 왔던 신라향가 찬기파랑가를 각각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각각의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시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주동 박사님께서 향찰로 푸신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학교 시절 공부했던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침의 나토얀 다리, 흰구름조차 떠가는 안디야, 새파란 나리여의 기랑의 즈시 이슈라, 일로 나리 제벽에 낭에 디니다 샤온, 마삼의 갓을 촌누아져, 아으 작까지 높아, 설이 못 누울 화반이여. 이번에는 저의 새로운 해독도구 신라향가 창작법에 의한 풀이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낯선 화랑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이 메어 웁니다. 화랑도가 병들었음에 이슬 내린 새벽 달은 흰 구름을 다스려 쫓아내 떠나가게 하였습니다. 기파랑, 그대는 어찌하여 낭도들을 바로잡으려 하였던가? 기강이 해이한 낭도 8명을 참수한 것은 물길을 다스림이었습니다. 기강이 흐트러짐을 미워하였던 젊은이, 그대는 낭도들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대는 늪과 같이 느리게 흐르는 강 가운데 쌓인 흙과 돌을 치워내고자 했던 화랑이었습니다. 낭도들의 기강을 잡아주려는 마음을 가진 화랑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월성이 그대를 쫓아내었습니다. 아미타불이여, 구천에 떠도는 기파랑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잣나무는 가지들을 높은 곳에 이르게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눈이 여기 내립니다. 꽃이 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다른 작품 같지 않습니까? 양주동 박사님에 의한 풀이는 화랑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기리는 노래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체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라향가 창작법에 의한 풀이는 한자의 뜻을 단순히 나열하였을 뿐인데도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상세히 파고 들어가면 당시 신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련 분야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아마 이 작품 한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숫자의 논문이 쏟아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작품이 만들어질 당시는 삼국 통일전쟁 후 100여 년이 지나 평화가 무르익던 시기였습니다. 평화로 인해 화랑도의 기강은 흐트러졌을 것이고 이를 바로잡으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낭도들이 죽게 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고 조정에서는 책임을 물어 화랑 기파랑을 처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아마도 화랑도가 폐지되었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노래로 쓴 역사라 하겠습니다. 이제 만엽집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본의 만엽집이라는 유명한 고대 시가집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만엽집을 일본 민족의 정체성이자 마음의 고향이라 규정하고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엽집은 신라향가와 거의 같은 시대에 만들어졌고 외관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지난 1000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것을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만엽집의 작품들이 신라의 향가와 비슷하기에 만엽집 작품 하나를 골라서 실험 삼아서 신라의 향가 창작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 작품이 신라의 향가 창작법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기겁을 하였고 심장마비에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만일에 만엽집이 향가라면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란 저는 4,516개나 되는 작품 중에서 700여 편을 랜덤 샘플링으로 선발해서 신라 향가 창작법을 들이대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단 한 편의 애도 없이 모두가 신라 향가 창작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문자들이 표의 문자였고 또한 모든 문장들은 금줄과 같이 꼬여져 있었을 뿐만 아니고 오늘 소개하지 않은 10여 가지의 창작법이 100%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즉 앞에서 말한 향가의 정의, 신라 향가 창작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은 향가다. 이러한 향가의 정의에 따르면 만엽집은 향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만엽집의 작품들을 만엽향가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책은 1990년대 만엽집을 우리나라에 널리 알린 이영희 교수의 노래하는 역사란 책입니다. 일본 만엽집이 향가였다라는 사실은 닫힌 상자의 뚜껑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유명한 언론인께 만엽집 해독에 드디어 성공했다 이렇게 전화를 올리니까 그분께서 숨가쁘게 물어봤습니다. 만엽집이 우리말로 씌어져 있다라는 이영희 교수의 말이 사실이던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향가의 종주국은 어디던가? 한반도에서 일본에 들어갔던가? 아니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왔던가? 작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놓았던가? 혹시 신라의 향가집이었던 3대목이 아니던가? 이 모든 질문 하나하나가 너무도 예민한 것들입니다. 저는 만엽집 4,516편 중에 700여 편을 해독해냈습니다. 15.5% 수준이 되겠습니다. 비록 완독은 못했지만 현재까지의 해독만으로도 밝혀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선 신라향가와 만엽향가는 고대 동북아의 샤머니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둘은 다소 달랐습니다. 신라향가는 고대 동북아 샤머니즘에다가 유교의 제사의식, 거기에 불교 문화까지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불교 문화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엽향가는 샤머니즘에 유교적 제사의식만이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해독한 700여 편의 작품에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교가 반영되지 않은 점이 매우 특이하였습니다. 향가의 기원 문제는 더욱 예민할 것입니다. 만엽집의 경우 서기 300년대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신라향가는 서기 500년대 작품이 가장 빠른 작품입니다. 당연히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효시라고 하면서 한반도에 비해 200여 년이 앞선다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무너뜨릴 작품이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바로 구지가입니다. 구지가는 서기 42년 수로왕이 김해 구지봉에 내려올 때 불리워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말 뜻밖입니다. 신라향가 창작법을 구지가에 적용해 보았더니 구지가가 향가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 42년의 구지가는 일본 향가보다 200여 년이 앞서게 됩니다. 구지가는 현재까지 밝혀진 동북아 최초의 향가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입증하는 논문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훗날 만엽향가와 우리 한반도의 향가를 놓고 양쪽이 기원 문제를 두고 다툴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지가는 향가의 기운을 밝혀줄 중요한 작품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엽집은 누가 만들었을까? 만엽집은 고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이들이 한반도의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일본 황실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그러한 작품들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만엽집의 성격이 모호해집니다. 만엽향가를 우리 것으로 보아야 할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치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트로트의 작품을 4,500여 편을 만들어 불렀다고 할 때 이것을 한국인의 작품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은 미국인의 작품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본인은 만엽집을 현대 한국과 현대 일본의 공유물로 보고 싶습니다. 결코 순수한 일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만엽집 해독 결과 그 안에는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가 상당수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역사와 문화의 원사료가 수도 없이 실려 있습니다. 노래로 쓴 고대 역사라 보아도 무방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지난 100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엽집을 아직 해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엽집을 우리의 향찰과도 같은 마뇨가나라는 그들만의 도구에 의해 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본인들이 만엽집을 풀지 못하고 있기에 그들은 그 안의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광개토 대양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주의 광개토 대양비를 일본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일본인들의 시각으로 해독한 결과 우리는 해독의 주도권을 일본인들에게 빼앗긴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학문에 있어 선점의 효과 때문일 것입니다. 광개토 대양비 해독의 비극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엽집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엽집 속에 있는 한일 고대사 원사료들을 우리가 먼저 풀어낼 수 있다면 한일 고대사를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인들이 신라향가 창작법을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여 만엽집을 해독해낸다면 광개토 대양 비문처럼 한일 고대사를 현대 일본인들의 시각으로 재단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들의 역사 해독과 만엽집 해독의 프레임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광개토 대양비의 비극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만엽집을 해독해낼 수 있는, 향가를 해독해낼 수 있는 저의 신라향가 창작법은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논문과 저서를 통해서입니다. 신라향가 창작법이 우리 학계와 국민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일본도 그러리라 이러한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군데 디딤다 파는 오다쿠라고 소문난 일본인들이 조만간 신라향가 창작법에 관심을 기울여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몇 년 이내에 일본인들이 신라향가 창작법으로 풀어낸 만엽집의 해독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만일에 일본인에게 선수를 빼앗기면 만엽집 속에 들어있는 고대사 해석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독해낸다면 근대 100년 이래 일본인들에게 끌려다녔던 한일 고대 향가 해독과 역사 해석의 프레임을 우리의 손에 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께서도 신라향가 창작법에 관심을 갖고 향가와 만엽집의 해독에 집단지성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권유합니다. 일반인들에게까지 만엽집 해독에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향가가 표의문자로 되어 있기에 일본어를 몰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서는 국가와 개인의 미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은
미래에 영향을 주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한 내용을 이렇게 들어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연락처를 남겨드립니다. 어떠한 질문이라도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